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제 40만 가득 채우는 콘텐츠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조스 형이 해주는 재무제표 강의, 주식 투자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창업가이자 21년도 7월까지 아마존 CEO로 일을 하게 될 인물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시죠. 하지만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창업 이전에 디이셔라는 엄청 유명한 퀀트 헤지펀드 부사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사업가가 되기 이전에 투자자였다는 것이며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자산운용 규모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펀드 중역까지 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아마존이라는 기업체를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키워냈기에 스타 강사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주식 투자 강의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주주 서한에서 노골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재무제표를 보실 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대본 및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솔직히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도 어려운 파트에서는 속도를 늦춰서 해보았습니다. 베조스 형이 짚어주는 이 재무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투자를 하실 기업을 분석하실 때 사용을 하셔야 하는 관점입니다. 베조스 형도 주주 서한을 통하여 아마존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재무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오고 있죠. 아마존이 신사업을 투자를 하는 관점이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이든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조스 형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강조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하죠. 본격적으로 재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문구는 회계 처리로 장부의 외관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에서 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순수익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란 사업을 해서 남긴 돈,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재투자 비용을 뺀 돈입니다. 이 용어들부터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하나하나씩 오늘 천천히 분해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존은 물건을 인터넷으로 팔고 마진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인터넷으로 판다고 가정하면 사업을 해서 남기는 돈은 책의 가격 빼기 원가 빼기 배송료 정도가 되겠죠. 이걸 대충 순수익 또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며 보통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투자 비용은 아마존이 택배차를 더 많이 구입하고 물류센터를 더 짓는 작업을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재투자 비용들은 순수익 또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베조스 형은 이러한 부분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택배차를 더 사게 되면 현재 재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달을 할 수 있으니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이 증가합니다. 또 물류센터를 더 지으면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배송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배송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어낼 수 있기에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이 역시 증가하죠.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은 현재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 빼기 재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체감하기에 실제로 기업이 사업을 하고 남긴 돈은 잉여 현금 흐름으로 찍혀야겠죠. 이제 베조스가 2004년도 주주 서한에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재무제표 강의를 해준 적이 있으며 왜 수익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압도적으로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례를 100% 베껴서 영상으로 만들었죠. 참고로 베조스가 주주 서한에서 아주 단순화된 가상의 사례라고 하며 말을 하는데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써놨습니다. 이걸 약간 많이 늘려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으며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걸 다른 기업들을 분석하실 때 활용해보세요. 대규모 인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텔레포트 기계가 발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으며 한 대에 1억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기계를 최대로 가동 시 연간 10만 명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계의 사용 기한은 4년으로 4년 이내에 뽕을 뽑아야 하는 기계라고 하죠. 한 기업가가 이 텔레포트 기계를 이용하여 운송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회 이용료는 $1,000로 책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1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450, 인건비는 $50로 총 $50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이 기업이 이 기계를 한 번 운영하고 남기는 돈은 $500라는 것이죠. 이제 10만 번을 꽉 채워서 운영을 했다고 가정하고 1년치 사업의 실적을 예상해 보겠으며 그냥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은 1회 이용료인 $1,000 곱하기 최대 가동 시 10만 회를 해주면 되며 $1억 벌었습니다.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는 $500였으니 똑같이 최대 가동 시 10만 회를 곱해 주어 $5천만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하죠.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남긴 돈은 $5천만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라는 헷갈리는 친구도 비용으로 빼줘야 합니다. 앞에서 조건을 설명드릴 때 기계의 사용 기한은 4년이라고 했었으며 5년차가 딱 되는 순간 기계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합니다. 따라서 5년차가 되었을 때 이 기계가 가지는 가치는 0인 것이죠. 그럼 이론상 이 기계의 가치는 매년 25%씩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있으며 이 사라지는 가치를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이 비용도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 한 대의 가격이 1억 6천만 달러였으니 4분의 1인 4천만 달러가 매년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앞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남긴 돈인 5천만 달러에서 감가상각비 4천만 달러를 빼준 1천만 달러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 그럭저럭한 사업체구나 싶죠. 이제 기업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장이 매년 이 기계를 2배씩 늘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2년 차에는 한 대를 더 들여 2대를 가동하고 3년 차에는 4대, 4년 차에는 8대까지 가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기업의 수익은 기계의 개수와 정확하게 비례하니까 1년 차에는 1천만 달러를 벌 것이고 2년 차에는 2천만 달러, 3년 차에는 4천만 달러, 4년 차에는 8천만 달러를 벌 것을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이며 손익계산서만 보면 이렇게 매년 수익이 2배씩 성장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빠져있는 재투자 비용까지 고려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년 차에는 기대를 한 대 구입, 2년 차에는 한 대 구입, 3년 차에는 2대, 4년 차에는 4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했죠. 그럼 1년 차에는 1억 6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고 2년 차에는 1억 6천만 달러, 3년 차에는 3억 2천만 달러, 4년 차에는 6억 4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입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순이익과 비슷한 친구가 나타나며 순이익을 영업 현금 흐름으로 바꿔줄 시간입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친구는 현금으로 돈을 지출하거나 받은 경우에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감가상각비가 현금으로 나간 것은 아닌데 물건이 낡아서 가치 하락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고 했죠. 쉽게는 현금 흐름은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값이 되며 실제로는 비현금성 거래가 좀 다양하게 있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재조정을 해줍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 빼기 재투자 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의 예시에서의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해보면 1년 차에는 마이너스 1억 1천만 달러, 2년 차에는 마이너스 6천만 달러, 3년 차에는 마이너스 1억 2천만 달러, 4년 차에는 마이너스 2억 4천만 달러가 기록이 되죠. 순수익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 것처럼 보이나 재투자 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기업은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만 요약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시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스트리밍 기업들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콘텐츠 라이센스 비용,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특정 드라마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 비용이죠. 이 비용은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 드라마가 아무리 많이 시청이 되어도 라이센싱 비용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20명한테 보여줄 때랑 20만 명한테 보여줄 때랑 콘텐츠 비용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넷플릭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콘텐츠 비용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며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데 아마존의 운전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날짜 이전에 물건을 다 팔아버릴 수 있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죠. 예시로 아마존이 코카콜라에게 1달러짜리 캔 100개를 받아오고 열흘 뒤에 결제를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으며 보통 기업 간 거래는 이런 식으로 외상 거래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5일 뒤에 소비자들에게 한 캔당 2달러에 다 팔아치워버리죠. 그럼 약속한 10일 뒤 대금을 전부 지불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아마존은 아마존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50달러를 만들어냈으며 이게 아마존 비즈니스 모델의 무서움이기도 하고 다른 기업 사례로는 코스트코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있죠. 오늘 내용은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기업의 매출이 커질수록 비용이 커지는 속도보다 수익이 커지는 속도가 빠른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정 비용에 대한 투자가 크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죠. 이외에도 재고 회전율이 높아 운전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빡빡한 조건들은 특정 업종에서는 절대 맞출 수 없기도 합니다. 예시로 반도체 사업은 돈을 쏟아 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이기에 고정 비용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상에서 머리가 아파가며 얻어가신 아이디어들로 투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